저는 하는 자입니다. 올해 66이 되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나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요. 원래는 남편이 은퇴 후 함께 하려던 일이었죠. 지금은 저 혼자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문학서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동화책, 교육서적까지 다양하게 비치해뒀습니다. 특히 교육서적 코너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이에요. 38년간 교직에 있었으니까요.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어머, 진혁이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학년 때 선생님 반이었어요. 그럼 기억하지. 숙제 안 해와서 혼났던 녀석 아니야.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외로울 때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모두 잘 크고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텨내고 있어요. 책방 한쪽 벽에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졸업사진도 있고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도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1995년에 찍은 6학년 담임반 사진이에요. 25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 봐도 참 예쁩니다. 특히 앞줄 가운데에 서 있는 박성우라는 아이가 유난히 밝게 웃고 있어요. 그때도 참 영리한 아이였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고요.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도 드리곤 해요. 아침마다 책방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지를 털고 책들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도 주죠.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불만은 없어요. 오히려 이런 평범함이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히 김밥이나 샐러드로 때우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책 어떠세요? 아, 그건 정말 좋은 책이야. 한번 읽어보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웁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책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에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너무 커서 정리하고 이사를 왔죠. 집에서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해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 건강 얘기, 자식들 얘기가 주된 화제거리죠. 은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책방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 자식들은 자주 와? 가끔 와. 그래도 각자 바쁘잖아. 실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아요. 이 나이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방으로 향하는 길이 즐겁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단골 할머니들과 안부를 묻고 받는 것도 소소한 재미예요. 은자 선생님, 오늘도 책방 가시는군요. 네, 할 일이 있어야 늙지 않죠.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 노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건강하게 지내면서 제가 사랑하는 책들과 함께 가끔 찾아오는 제자들과 추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걸린 그 단체 사진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성우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와요. 그때는 몰랐죠. 그 밝은 웃음 뒤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지. 평온했던 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딸 혜진이가 놓고 간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예전 것을 제게 주고 갔거든요. 엄마, 이거 사진 보시고 싶으면 쓰세요. 아빠 사진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워서 며칠 동안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진이 들어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죠. 혜진이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갤러리를 열어보았어요. 정말 많은 사진들이 들어있더군요.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남편의 모습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낯선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한 젊은 여인과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명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저도 혜진이도 아니었습니다. 20살쯤 더 어려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죠.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배경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성북초등학교 교무실이었거든요. 제가 38년간 근무했던 바로 그 교무실 말이에요. 익숙한 책상들, 벽에 걸린 시간표, 칠판의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제 교무실에서 다른 여자와 이런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진을 확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무실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어요. 199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는 제가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해였습니다. 1995년.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그해 3월에 남편이 학교에 온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학부모 상담이나 행사 때문에 온 적은 있었지만 이런 사적인 만남을 가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웃는 얼굴, 그 여자의 예쁜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다정한 자세. 모든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배신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바람을 피울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책방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이 와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죠. 머릿속에서 그 사진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남편의 불륜 사진을 발견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다 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지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본 것 같았어요. 학부모도 아니고 동료 교사도 아니고. 아, 맞다. 교생 선생님이었던 것 같았죠. 1995년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였어요. 그때 우리 학교에 교생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런 예쁜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교생 선생님과? 생각할수록 끔찍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저보다 20살은 어린 교생 선생님과 남편이 그런 관계였다는 건 상상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사진을 보았어요. 확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혹시 다른 단서가 있나 찾아보았죠. 하지만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혜진이에게 전화해서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아버지의 불륜 사진을 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며칠 동안 그 사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책방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만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진 파일의 날짜를 보니 최근에 찍힌 게 아니라 정말로 1995년에 찍힌 것이었어요. 즉, 제가 모르는 사이에 28년 동안 이 사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28년 동안. 나만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더욱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진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저 혼자서 추측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성북초등학교는 이미 폐교된 지 오래되었지만 혹시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성북초등학교에 가보기로 한 거죠. 이미 폐교된 지 5년이 넘었지만 혹시 뭔가 단서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성북초등학교는 책방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38년간 다닌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죠.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무거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학교 앞에 선이 먹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거든요. 정문에는 폐교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교정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담장이 일부 무너져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 조심히 교정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로 향했죠. 본관 입구문도 잠겨 있었는데 다행히 뒤편 비상구가 열려 있었어요. 아마 관계자들이 가끔 점검차 들어오나 봅니다.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어요.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아직도 붙어 있었는데 색이 많이 바랬더군요. 교실 문들은 대부분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과 의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추억이 참 많은 곳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교무실로 향했던 일상들. 그때는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곳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교무실은 2층 맨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썰렁한 빈 공간일 뿐이었죠. 제 자리였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책상은 없어졌지만 창문 앞 그 자리는 여전히 기억에 생생했어요. 그 옆에는 교장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서류 보관함들이 늘어서 있었죠. 여기서 그 사진을 찍었겠구나. 사진 속 배경과 지금 보고 있는 교무실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서 있던 자리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칠판 앞쪽이었던 것 같았죠. 갑자기 서류 보관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그때의 서류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폐교할 때 대부분 정리했겠지만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관함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맨 아래쪽 서랍에서 몇 개의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먼지투성이었지만 분명 옛날 자료들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살펴보니 1990년대 중반의 학교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교육청 공문 학사 일정표 그리고 잠깐 이상한 서류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성북초부지 매입 계약서라고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계약 일자는 1995년 4월 15일이었죠. 그 사진을 찍은 시기와 비슷한 때였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랐어요. 성북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계약이었는데 계약자 이름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민수라고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 제가 근무하던 학교 부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런 큰일을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동 계약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계약서를 끝까지 읽어보니 더욱 복잡해졌어요.
부지 매입 목적이 교육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시설이 건립된 적이 없었어요. 박철수.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제 제자 성우의 아버지 이름이 박철수였어요. 성우는 1995년에 제가 담임했던 6학년 학생이었죠. 그 환하게 웃던 아이 말입니다. 성우 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함께. 이상했어요. 남편과 성우 아버지가 어떤 관계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학부모 상담 때 몇 번 만났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남편의 필체로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남편이 직접 서명한 것 같았죠.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다시 사진을 꺼내서 보았어요. 그 젊은 여자와 남편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발견한 계약서.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교생 선생님이었다면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지 매입 같은 일에 대해서도 정보를 줄 수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왜 하필 성우 아버지와 공동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교생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찾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단서는 얻었죠. 남편이 성우 아버지와 함께 학교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큰 계획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성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서요. 그런데 계약 조건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자 사망 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조항이었죠. 상속인에게.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그 권리가 저나 아이들에게 넘어온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계약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발견한 지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박성우였어요. 제가 1995년에 담임했던 그 환한 웃음의 아이, 이제는 48이 된 변호사가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성우구나. 오랜만이네. 반가웠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필 이 시점에 성우가 나타났다는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했거든요. 계약서에서 성우 아버지 이름을 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말이에요. 성우는 예전과 달리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답게 품이 있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느낌도 있었어요. 아이였을 때의 그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적인 어른의 얼굴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변호사 일이 잘 되나 보구나. 네, 다행히 사무실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성우의 시선이 자꾸 책방 안을 둘러보는 게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책상 쪽을 유심히 보더군요. 선생님, 혼자서 책방 운영하시기 힘드시죠? 아직은 괜찮아. 할 일이 있어야 늙지 않잖니. 그런데 혹시 아버님께서 남기신 서류 같은 건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성우가 남편의 서류에 관심이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서류? 무슨 서류 말이니? 아, 그냥요. 혹시 제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가 있을까 해서요. 이때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있는 계약서를 떠올렸죠. 혹시 성우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성우야,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친하셨니? 네, 그럼요. 아주 가까운 사이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이 성우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이에요. 성우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가 함께 하신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 성북초등학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역시 성우가 그 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부지 매입? 그런 게 있었나? 선생님께서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비밀로 진행된 일이니까요. 비밀로 진행됐다는 말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왜 남편이 그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숨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니? 선생님, 그 계약서에 따르면 제 아버지와 아버님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저희에게 상속된 거죠. 저도 그 권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권리라니?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입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때부터 성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제자가 아니었죠. 계산된 말투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계약서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우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중요한 서류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부지가 곧 재개발될 예정이에요. 보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성우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어요. 이제야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겠더군요. 돈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계약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죠. 성우의 제안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동안 왜 몰랐는지 의문이었죠. 성우야,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 아니?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미래를 내다본 투자였을 거예요. 대답이 모호했어요. 성우도 정확한 경위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자식들은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세요? 아니, 나도 방금 너한테서 처음 들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알겠니? 그럼 아직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자식들은 때로 부모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성우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제 자식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성우의 눈빛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 눈에서 보호가 아닌 소유욕을 느꼈거든요. 마치 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일단 생각해 볼게. 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개발 계획이 곧 확정될 테니까요. 성우가 일어서면서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계약서를 찾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성우가 나간 후 책방이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제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속 성우의 말을 되새겨봤어요. 재개발 보상금, 상속된 권리, 그리고 자식들을 믿지 말라는 조언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성우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속에서 본 건 옛 제자에 대한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죠. 마치 저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성우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계약서의 진실을 알려면 성우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성우에게 계약서를 보여줄지 아니면 먼저 자식들과 상의할지. 하지만 성우의 말대로 자식들이
탐욕을 드러낼까 봐 걱정이기도 했어요. 결국 며칠 후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계약서를 찾았어. 정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만나자. 네, 선생님. 내일 뵐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성우와의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될 참이었으니까요. 성우와 만난 다음 날 저는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준 후 성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제자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해야겠네요. 성우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우야, 이 일을 혜진이나 민수에게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니?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이 알면 일이 복잡해져요. 성우의 어조가 단호했어요. 제 자식들을 언급하는데도 전혀 예의가 없었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며칠 후에 시작됐습니다. 혜진이와 민수가 계약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엄마, 아빠가 땅을 사셨다고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얘들아,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우 변호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성우가 제 몰래 아이들에게 연락했다는 걸 말이에요. 저에게는 자식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먼저 연락을 한 거죠. 성우 씨가 언제 너희한테 연락했니? 어제요. 엄마가 계약서를 숨기고 계신다면서 저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성우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였죠. 엄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셨어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럼 더욱 빨리 얘기하셨어야죠.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말에 이렇게 눈이 뒤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혜진아,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중요해요. 일단 우리 권리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죠.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제 자식이 이렇게 현실적이 되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성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자녀분들과 얘기해 보셨나요? 응, 얘기해 봤어. 어떠세요? 제 말이 맞죠? 성우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듯이 말이죠. 얘들이 탐욕스럽게 구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시잖아요. 무슨 뜻이니? 선생님은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성우의 제안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걸까? 성우야, 너는 이 일에서 뭘 얻으려고 하니? 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성우의 눈빛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자식들은 정말 믿으면 안 돼요. 보셨잖아요. 돈 얘기만 나오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성우가 제 자식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났어요. 성우야,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선생님.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그분들은 선생님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혜진이와 민수는 보상금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저를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빛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 눈에서 보호가 아닌 소유욕을 느꼈거든요. 마치 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며칠 후 성우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
선생님 집과 책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개발비를 조달하는 거예요. 뭐? 내 집과 책방을? 네, 그러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단순히 보상금만 받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성우의 제안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걸라는 얘기였거든요. 성우야,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선생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망설이다가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제안이 아니라 강요에 가까웠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선생님, 자식들이 알기 전에 빨리 결정하세요. 그들이 개입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성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식들과 상의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불안했습니다. 성우의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제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말 성우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며칠 후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 선생님,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해야 하잖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더 기다릴게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친근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성우가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정한 것도 압박을 주기 위한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다가오자 성우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면서 결정을 재촉했어요. 선생님, 아직도 망설이세요? 성우야, 이런 큰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잖니.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성우의 말에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우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준 거죠. 선생님, 이걸 아세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다정히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너한테 있니? 우연히 구하게 됐어요. 흥미롭지 않나요? 성우의 표정이 냉소적이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대하는 예의 같은 건 없었죠. 선생님도 이 사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제 반응을 보고 성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니? 아버님의 불륜 사진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성우가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꺼내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 거짓말 마세요. 분명 기억하실 거예요. 1995년에 성북초등학교로 나온 교생 선생님 김미영이에요. 김미영.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교생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그 선생님과 남편이 그런 관계였다니. 놀라셨죠?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니? 제 아버지가 남겨둔 자료들이 있거든요. 아버님과 제 아버지가 함께한 일들에 대한 기록들 말이에요. 성우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들도 보세요. 서류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성우 아버지가 나눈 편지들, 그리고 김미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아버님이 김미영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니? 부지 매입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김미영 선생님이 학교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거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불륜, 부지 매입 계약, 그리고 성우 아버지와의 공모.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과 제 아버지가 그 부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네, 계획된 일이었어요.
김미영 선생님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한 거죠. 성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아버님의 명예는 물론이고 선생님과 자녀분들까지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이 모든 게 조용히 해결될 수 있어요. 만약 거부하면? 그럼 이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될 수밖에 없죠. 특히 김미영 선생님과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성우가 말을 멈췄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었죠. 선생님,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하실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나는 걸 감수하실 건지. 그 순간 성우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제자가 아니라 냉혹한 협박자였죠.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성우가 일어서면서 사진과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참, 그리고 이 일은 자녀분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알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성우가 나간 후 책방이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 성우의 협박,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성우의 협박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감수하고 거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의 불륜이 세상에 알려지면 제 자존심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상처받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알겠어. 내 말대로 하자. 현명한 선택이세요, 선생님. 성우의 목소리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성우의 소나기에 들어간 셈이었죠. 그럼 오늘 오후에 서류 준비를 시작할까요? 어떤 서류? 집과 책방 담보대출 서류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우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잘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성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오후에 성우가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담보 설정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사무실에 가보니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승낙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우가 서류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급한가? 네, 오늘 안에 처리해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성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우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문제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성우의 대답이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우에게 모든 걸 맡긴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성우 변호사님이 모든 걸 처리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성우 씨가 연락 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할 테니 저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성우가 또 제 뒤에서 아이들에게 연락했다는 걸 알고 화가 났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혜진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괜찮아, 성우가 잘 처리할 거야. 그래도 엄마, 중요한 일은 저희와 상의하셔야죠.
알겠어. 다음부터는 그럴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운명은 성우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법정에서 저를 배신한 거예요. 재판장님, 피고하는 자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우의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계약서를 위조했다고요? 이 필적 감정 결과를 보시면 한민수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우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경악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위조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중얼거리자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는자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약서를 조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성우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또한 피고는 고인이 된 남편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이런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우가 그 사진까지 법정에 제출했어요. 남편과 김미영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말이죠. 재판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고 한민수 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자 씨가 왜 진실을 숨기려 했는지도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제 자식들의 반응이었어요. 혜진이와 민수가 성우 편에 서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혜진이가 증언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혼자 숨기고 계셨고 저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또한 성우 변호사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민수도 이어서 증언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이들이 저를 배신하다니. 혜진아, 민수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제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성우 씨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성우의 계략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저와 자식들을 이간질시켜서 자신이 모든 걸 차지하려던 거였죠. 성우야,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구나.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하는 자는 계약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가 사기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또한 하는 자 소유의 부동산은 피해 보상을 위해 박성우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합니다. 제 집과 책방이 성우에게 넘어간다는 판결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성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성우야, 너는 정말 악마구나. 악마라고요? 저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성우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은 양육강식이라고. 나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현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우가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날 밤 제가 갈 곳은 없었어요. 집도 책방도 모두 성우에게 넘어갔으니까요. 결국 임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죠. 혜진이와 민수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성우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계속 자문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싶었거든요. 성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상은 양육강식이라는 말. 제가 정말 그런 걸 가르쳤을까 싶어서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파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언론에서 사기교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옛 동료들과 제자들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는 자 전 교사 계약서 위조로 실형 선고. 평생 성실했던 교사의 추락.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어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을 줄 몰랐어요. 너무 실망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니. 성우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제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심지어 제 명예까지 짓밟았으니까요. 정말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저는 거리로 완전히 내몰렸습니다. 임시 숙소비마저 떨어져서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는 존경받던 교사였는데 이제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날 오후 성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성우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장소로 갔어요. 성북동에 있던 제 책방 앞이었습니다. 책방은 이미 철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성우가 건물을 헐고 새로운 상가를 짓겠다고 한 거죠. 선생님 오셨군요. 성우가 공사 현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쑥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성우야,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니? 선생님, 제가 뭘 원했다고요? 내 모든 걸 빼앗는 거 말이야. 성우가 빙긋이 웃었어요. 선생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기회라고? 나를 속이고 배신한 게 기회라고? 속였다고요? 선생님께서 계약서를 위조한 건 사실이잖아요. 성우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관철하려는 거였죠. 성우야, 너도 알잖아. 그 계약서는 진짜야. 내가 조작한 거지. 증명해보세요. 성우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그때 공사 인부들이 망치를 들고 책방으로 향했어요. 철거가 시작되는 거였죠. 잠깐만. 저는 급하게 책방으로 달려갔어요. 아직 꺼내지 못한 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위험해요. 공사 인부가 저를 말렸지만 들을 수 없었어요. 벽에 걸린 그 졸업 사진만이라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사진을 떼어내면서 성우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다시 보았어요. 그때는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싶었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성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죠. 성우야. 책방 밖으로 나와서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게 배운 건 지식이 아니라 탐욕이었구나.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탐욕이라고요? 그래, 탐욕이야. 스승을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는 탐욕 말이야. 선생님,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현실? 네,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힘으로 굴러간다는 현실 말이에요. 성우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야 했죠. 나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셨지만 현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은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성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거리로 내몰리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양심껏 살았어. 양심이 뭐 해줬나요? 양심이 선생님을 지켜줬나요? 성우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 이제라도 깨달으세요.
세상은 약한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럼 너는 강해지기 위해 스승을 배신한 거니? 배신이라고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그때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공사 인부들이 책방 벽을 부수기 시작한 거죠. 쾅, 쾅, 쾅. 망치 소리가 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죠. 성우야, 너는 정말 내가 가르친 제자가 맞니? 물론이죠, 선생님. 선생님이 가장 잘 가르쳐 주신 제자예요. 성우가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다만 선생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하지 않았을 뿐이죠. 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제 책방이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38년간의 교직 생활, 남편과의 추억, 제자들과의 만남. 모든 게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성우가 등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성우가 떠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무너져가는 책방 앞에서 망치 소리를 들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정말 이게 끝인가? 손에 들고 있던 졸업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성우의 모습이 지금의 냉혹한 모습과 오버랩되었죠.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제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제 인생도 끝나버렸으니까요. 망치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책방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잔해가 흩어지면서 제 과거가 사라져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설 힘도 없었거든요. 끝났다. 정말 끝났어. 눈물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눈물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마치 하늘도 제 처지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힘으로 굴러간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가치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잔해의 더미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에 제 인생이 묻혀 있다고 말이죠. 교사로서의 자부심, 제자들에 대한 사랑, 선량하게 살려던 의지. 모든 게 이 잔해 속에 함께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성우가 옳았다는 걸. 세상은 정말로 약한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그 다음에는 점점 굵어지면서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사였던 하는 자의 파멸로 말이죠.